안녕하세요. SAP 2C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희섭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맛있는 점심 식사로 나른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오후인데요. 잠이 확 달아날 수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핫한 내용을 전해주실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X솔루션의 이태용 전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BX에서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용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무님 반갑습니다. 네. 전무님, 제가 시작 전에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오늘 방송 스튜디오에 뭐 타고 오셨을까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오늘 주제랑 관련돼서 여쭤봤는데요. 혹시 전기차 택시 타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아닌데요. 전기차 택시는 타봤죠. 아이오닉 5 타본 것 같습니다. 그럼 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타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하고 다르게 대단히 좀 정숙하고요. 가속도 좀 빠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전기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최근에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에서도 손쉽게 전기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차의 심장은 바로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전무님께서 오늘 2차전지 산업 그리고 관련 기업의 ERP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2차전지 산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왜 해당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에 2차전지 업체, 그 중에서도 양극재를 제조하는 업체의 SAP 프로젝트를 마치고 왔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성장 이면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사가 저희 BX를 만나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실제 구현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 이제 저도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IRA 법안, 그리고 ESG라고 하죠. 탄소 중립 실현 등과 연계돼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가장 핫한 섹터이기도 하죠. 앞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산업인데요. 전무님께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2차전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는 크게 1차전지와 2차전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차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일회용 전지고요. 2차전지는 충전을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어떤 다회용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해질을 통해서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또 화두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전해질은 이제 액체 상태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체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양극과 음극 간의 어떤 스파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대단히 감소하죠.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개발이 한창인데 25년도가 되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전지 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 국가와 기업이 기술 주도하고 시장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어떤 기술 집약의 어떤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캐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설비와 어떤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세 번째 특징으로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차 전지에 여러 가지 원가가 있지만 그 소재 부품이 원가 중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원가 비율이 대단히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주요한 원자재들이 이제 광물들인데 이런 광물들이 특정 국가에 좀 편중되어 있죠. 결국 그 해당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이 원료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가 로봇 등 다양한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제품이라든가 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를 해야 되는 수요자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좀 그림을 보시면 2차 전지 산업을 좀 큰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광물 원료를 채굴하고 그 원료들에 대한 어떤 세정, 정제 작업을 하고요. 그 가공된 원료를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투입해서 만들어내고 이 소재로 2차 전지 셀 그리고 팩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물론 사용이 완료된 2차 전지는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는 이것이 2차 전지 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할 정도면 여기 청취자분들도 모두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은 LG 엔솔, 그리고 SK온, 에코프로비엠, LNF 정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는 CATL이 있고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2차 전지 산업 밸류체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글로벌하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성장성이 확보된 산업이니만큼 아주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회사,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산업 생태계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밸류체인 모두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4대 핵심 소재라고 하는 그것을 제조하는 기업 중심으로 경쟁 구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극재를 한번 볼까요? 국내 기업, 잘 아시는 LG화학,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푸체엠 등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 유미코아라든가 니치아 등이 또 경쟁자이겠죠. 음국재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국내의 포스코푸체엠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분리막 시장은 국내 기업 중에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중국하고 일본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 시장은 역시나 중국 기업 중심 시장인데 국내 기업인 엔캠 등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좀 예시로 좀 설명드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셀을 제조하는 업체죠. 자, 이 업체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LG 화학, 포스코퓨처엠, LNF, 니치아, 유미코아 다양하다는 말이죠. 결국에 이렇게 동일한 고객에 납품하는 회사가 다수인 그런 구조이니까 경쟁은 뭐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지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반도체, 바이오 이후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2차 전지 산업에서 전 세계가 경쟁에 뛰어들고 국가 산업으로 장려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 세계가 2차 전지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답변을 하면 결국엔 성장성입니다. 앞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소 중립하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과 맞물려서 전기차 수요는 드라마틱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37%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동화, 무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죠. 전기 자동차 외에도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충당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동력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사례 기업은 2차 전지 산업의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요? 네. 앞서 전기차의 심장은 2차 전지라는 말씀하셨고요. 2차 전지의 심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극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업체는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업체 중에 한 업체의 사례입니다.
네, 앞서 보여주신 수요 전망을 보면 2차 전지의 심장인 양극재를 다루는 기업들 역시 이제 눈부신 성장을 네. 지금까지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극재에 대한 설명하고 해당 업체들의 성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볼까요?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 즉 소재들은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을 4대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 4대 핵심 소재가 배터리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양극재는 2차 전지의 핵심 성능이라고 하는 용량과 전압을 결정합니다. 즉,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하죠. 이런 이유로 양극재를 우리가 2차 전지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의 원가 비율이 52% 정도입니다. 대단히 높죠.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이 눈부신 매출 성장을 달성한 것이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대장주가 된 것이죠.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업체들이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최근 3개년 매출 성장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2022년의 매출액 증가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급성장한 매출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더 많은 인프라와 인력, 이런 외형적인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일 텐데요. 네.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각 기업들이 말 못할 성장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크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겠죠. 해당 업체가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 성장을 또는 확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과제들이 존재했고요. 또 회사가 성장하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인력 충원하는 데도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핵심 원료를 수급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왔을 거고 또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한 캐파 증설에도 막 속도를 내왔단 말이죠. 다만 그러한 비즈니스 현황을 기존 ERP 시스템에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제약도 많고 또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서 간의 프로세스가 단절되어 있고 또 중요 정보를 수작업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간헐적인 업무 지연도 좀 있었고요. 한계가 존재했죠. 비근한 예로 고객별의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상에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고 실제 주문을 등록할 때 판가도 수기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의 업무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생산 기준 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도 좀 미흡했고요. 또 계획 변경도 좀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ERP로는 경영진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가파른 성장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보는 결국 우리가 경영 정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맨파워로 이렇게 버텨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따라서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큰 문제만 봐도 회사의 커지는 몸집에 비해서 잊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우선 굉장히 작아져서 이제 회사가 숨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프로세스 측면을 한번 보면 시스템으로 판매, 생산, 구매 계획을 관리하거나 또는 그 부서 간 계획이 연동되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엑셀로 계획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 것이죠. 또한 현장에서 실물에 대한 입고, 출고라는 행위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항상 지연되거나 월말에 하거나 그런 형태였겠죠. 당연히 시스템상에서 재고 정보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ERP 시스템은 단지 결산을 위한 사후 결과 입력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좀 현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영 정보 측면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보고 자료는 엑셀 수작업 문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어떤 분석 레포트들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ERP라고 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경영 정보는 단절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제가 들어봐도 이 업무 진행에 있어서 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경영진은 빠른 결정을 위해 근거 자료가 필요할 거고 네. 보고 자료를 만드는 현업은 활용할 데이터를 찾기도 어렵고 자료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 보이는데요. 이에서 야근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데이 야근이었죠. 네. 그래서 사례가 되는 해당 기업은 이제 위 문제를 진단했고 처방하기 위해서 이제 IT 컨설팅 명의를 찾아서 이제 혁신의 길을 들어섰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디지털 혁신 또는 이제 프로세스하고 경영 인프라의 혁신을 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의 첫걸음은 저희 BXT를 컨설팅 파트너로 만난 것이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고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4주간에 걸친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BX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어떤 진단 툴을 가지고 해당 업체의 ERP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진단했고요. 이를 통해서 각 영역별의 현황,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정리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 경영진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 결과 차세대 ERP 솔루션으로는 우리가 SAP S4HANA, 그 중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대한 구축 시기는 계속 협의를 해나갔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SAP 온프라미스냐 아니면 뭐 클라우드냐라는 것들을 많은 어떤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TCO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사용법인이나 데이터의 볼륨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갈 건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우리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했겠죠. 그런 부분의 장점이 가장 주된 이유로 클라우드를 선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X 솔루션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SAP 시장에서 이제 중견기업의 문제부터 진단부터 해결까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컨설팅 파트너로 이미 급부상했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하고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업체는 첫 걸음을 잘 한 것 같아요. 일단은 IT 명의 저희 탁월하게 파트너를 선택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전무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사례 기업은 디지털 혁신의 길로 어떻게 걸어 나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해당 기업이 최초의 ERP 시스템을 진단을 하고 실제적인 ERP 프로젝트를 착수할까지의 여정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고객사가 이런 그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SAP 프로젝트가 바로 이렇게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도 진단 이후에 착수까지 한 3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일견 또 이해가 됩니다.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니까 직원들을 계속 충원해야 되는데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PI라고 하죠. 이 PI들을 또 프로젝트에 또 풀타임으로 또 참여를 시켜야 하고 또 SAP라는 솔루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직원 대다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원이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2차전지 양극재라고 하는 어떤 업종은 대단히 특성이 많은데 과연 SAP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하겠지만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사하고 파트너사 간의 이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구축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또 기능 시연 등을 통해서 SAP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또 유관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사례를 보여드렸죠.
결국 고객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다각적인 검토, 평가의 과정 속에서 고객사는 저희 BX솔루션을 구축 파트너로 선정해 주셨고요. 작년 3월에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한 착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수행 법인은 1차적으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AP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으로 영업 물류, 구매자재 생산관리, 재무회계 관리 회계 영역을 구축을 했고요.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유관 솔루션들, 수출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전자점표, 펀뱅킹, 구매 포탈, 경영정보라고 하는 EIS 등의 시스템을 확장 구축했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3주, 56주라는 일정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현행 업무 상세 분석을 시작으로 뭐 조직 구조라든가 기준 정보 정의하고 등등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그 결과 고객사의 전사 업무 표준을 정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차세대 ERP라고 명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저희가 오픈했었고 3개월에 걸친 조기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물론 공장이라든가 법인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롤아웃 프로젝트도 추후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영역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기준 정보일 겁니다. 영업 기준 정보에 대한 어떤 분류 또는 속성 체계를 우리가 표준화했고 관리 부서별의 어떤 기준 정보 관리 절차를 우리가 체계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객의 포캐스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걸 활용해서 판매 계획을 만들어내고 생산 계획으로 이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 그것은 부서 간의 어떤 계획의 연계라고 한다면 이런 확정된 판매 계획을 바탕으로 주문을 등록하고 출고 처리하는 등의 어떤 실행 업무하고도 연계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견적 원가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시가 정보를 활용해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한 어떤 판매처별 또는 모델별의 판매 견적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영업에서는 다양한 판매어도 유용했을 겁니다. 물론 이 고객사는 이제 수출이 대단히 많은 회사였는데요. 그런 오더 유형을 우리가 표준화하는 것 그리고 오더 유형별의 프로세스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또 이어졌겠죠. 이를 통해서 영업부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내륙 운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운송 업체라든가 경로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요. 항공이라든가 뭐 해상 운임료, 수수료 등의 어떤 수출 부대 비용 항목들도 우리가 쭉 시스템 안에서 관리해내죠. 이런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어떤 납품 문서가 만들어지고 배차가 이루어지고 수출 선정이나 통관이 이루어지는 어떤 데이터의 이력하고 연계가 돼서 관련된 비용을 판관비로 정확히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영업에서는 대표적으로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에서 말씀해 주신 견적 원가 구성 요소 및 원료 고시가 관리를 하고 이와 연동해서 견적하고 판가를 관리하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산업 기업의 특성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청취자분들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현된 예시화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견적 원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견적을 내기 위한 구성 요소, 우리가 원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가 요소에 대한 어떤 기준 정보를 먼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가 요소 항목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물 가격은 시세가 계속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시세에 대한 사이트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계속 시스템이 받아내고 그런 정보들은 이 견적에 이제 자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재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사급이라든가 도급 등의 비용들은 관리자가 등록한 기준 정보가 또 있겠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별, 모델별의 견적 마스터를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마스터가 존재하니까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QP라고 표현하는 판매 견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성했던 판매 견적이 있을 거고요. 또 이 판매 견적별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잔량들이 존재하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잔량이 존재하면 기존 견적을 활용하는 것이고 잔량이 없다면 새로운 어떤 판매 견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판매 견적을 만들어서
그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자결제 진행하고 승인된 판매 견적으로 이제 판매 주문을 이제 확정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판매 주문 확정까지 연계가 되니까 앞서 우리가 as is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기로 어떤 그 주문할 때 판가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판가가 주문 등록에 연계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관리하는 판가 관리 방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 자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구매 자재도 자재 코드에 대한 일물 일코드 체계라든가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어떤 일거래처 일코드 체계로 구현한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더스트리는 결국 자재 수급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매 계획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재 수급상의 어떤 과부족 수량이라든가 일정 정보를 계속 띄워줬던 거죠. 그걸 보고 재고 결품을 방지하는 어떤 발주 행위로 일어난 거고요. 또한 구매 포털 솔루션을 통해서 내자 공급업체와의 어떤 그 조달 구매 협업을 좀 강화하고 정확한 납품 일정을 좀 관리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대단히 많은 원료들이 수입 구매 품목이겠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수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단계별에 대한 진행 관리라든가 재반 어떤 증빙 관리 그리고 관련된 어떤 부대 비용 관리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뭐니 해도 자재 관리에서는 재고 수불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그리고 창고 유형을 어떻게 표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반 안에서 실제로 수불 처리하는 편의성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겠죠. MES와 같은 시스템하고 자동 연계된 어떤 수불 관리를 하게 해서 결국 실물과 정보가 일치되도록 관리하도록 체질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 창고별의 재고 수불부라든가 또는 라트별의 재고 수불부라든가 또는 입고 일자 기준의 어떤 재고 보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장기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불용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황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해당 부서는 일상적인 수불 업무뿐만 아니라 상세 분석이라든가 또는 이제 업무에 대한 개선 관련 업무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례 기업에도 BXT의 구매 포털 솔루션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BXT 구매 포털 솔루션이 어떠한 차별점이 있고 그 차별점이 사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회사의 구매 포털 솔루션의 예시 화면인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BOM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품목들은 SAP 안에서 MRP가 구동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매에 대한 소요량들이 산출됩니다. 다만 저장품이라든가 소모품 또는 이제 고정자산 같은 품목들은 별도의 우리가 소요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선행 계획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필요 시기에 구매 요청을 직접적으로 이제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SAP 안에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편의성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방식은 그런 내용들을 구매 포털 안에서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구매 요청을 등록을 하면 그리고 그 등록된 현황을 그룹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구매부서로 전달이 되고요. 구매부서가 그 내용을 최종 확인해서 공급업체에 발주를 진행하죠. 공급업체 발주가 되면 해당 공급업체 담당자도 이 구매 포털에 들어와서 이 PO를 확인하고 접수하고요. 우리가 요구한 날짜보다 선행해서 만약에 분할 납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정확한 납품 일정을 납품 명세서상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 정보가 SAP에 들어오고 그 내역들은 SAP상의 PO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납기 일정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SAP에서 그 이후에 입고 처리가 된다거나 이제 송장 처리가 된다면 그 현황도 구매 포털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최초의 구매 요청자 그리고 그걸 구매 발주를 진행한 구매부서 담당자, 공급업체 담당자 이 세 섹터가 모두 동일한 화면 안에서 구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원뷰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많은 협업이 강화가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계약이라든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제 시세에 대한 현황도 추이를 관리했고 견적 입찰이라든가 또는 협력업체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생산관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준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준 정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은 하나의 뭐 업무 매뉴얼로 제공된다고 해서 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사의 품목 분류하고 특성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그것에 입각해서 자재 코드라든가 자재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이라든가 또는 자재 마스터의 다양한 필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값들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재 마스터의 정합성을 1차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 대비 새롭게 많은 것들을 정비해 나갔던 것들 중에 과거에는 각 설비에서의 기계 가동 시간이라든가 또는 노무 시간이라든가 또는 소요되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어떤 표준값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표준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해냈고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실적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세밀한 어떤 제조 원가 관리가 되도록 구현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계획인데요. 전사 계획을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생산 계획뿐만 아니라 선행 계획이 되는 어떤 판매의 어떤 납품 계획, 그리고 현재 재고 현황, 그리고 계획관리에서 생산한 어떤 작업 지시 현황,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어떤 자재들에 대한 투입 실적 또는 예정된 자재 조달 일정들을 그 계획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 정보의 정합성이 확보가 된 거고요. 세 번째는 MES와의 인터페이스를 강화해서 현장의 생산 실적 관리 체계를 일원화, 간소화한 것이죠. 또한 구매부터 판매까지의 라 트래킹을 구현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 실시간으로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실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실물의 흐름하고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일치하는 생산 일마감 체계를 우리가 구현해 냈습니다. 다양한 분석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능 가동률이라든가 생산 수율, 보류율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에서 객관화된 지표로 제공을 하고요. 해당 부서는 그런 정밀한 생산상 평가를 한다거나 또 위험 감지를 한다거나 라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네, 구매부터 판매까지 엔드투엔드 라 트래킹의 시스템 구현은 정말 쉽지 않았을 과제로 보입니다. 해당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화면을 잠깐 보시죠.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SAP의 배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우리가 구현을 합니다. 물론 그 기능을 활용하면서 해당 고객사에 맞게끔 배치 마스터라든가 또는 수불 이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완성을 하겠죠. 최초에는 해당 원료의 어떤 입고되는 것들이 이 자재 코드별로 SAP의 배치 번호하고 공업체 랏 번호 또는 해당 회사의 내부 랏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입고를 잡고요. 그 이력을 담아놓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투입하면서 또 해당 작업 지시별에 어떤 원료 라트를 배정했는지를 연결시켜 놓고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품목에 대한 어떤 생산 입고할 때도 해당 랍 번호를 부여하고 또 배치 번호하고 랍 넘버를 관리해서 실적을 잡겠죠. 이후에 이제 합격되는 라트에 대해서는 출하를 해야 되니까 출하 대상의 고객 랍 넘버나 시퀀스를 연결시켜 놓고 출하 포장하고 그리고 해당 납품 문서에 또 그 정보를 연결시켜서 이제 출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구매부터 판매까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걸친 라 트래킹이 완성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2차 전지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은 이 라 트래킹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 쪽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이라든가 뭐 전사 거래처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 그래서 재무의 기준 정보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웹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저자조표 솔루션을 통해서 현업 부서의 전표 입력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과의 어떤 펀뱅킹 시스템과 SAP를 연계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좀 간소화하고 또 지급 처리할 때 항상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병목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갔죠. 자산 관리에 대해서 풀리 구현한 것과
결산 마감 절차를 표준화하고 또 관련 기능들을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서 마감 진행 상태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기 결산 체제를 구축한 것이 5번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어느 곳을 가도 조기 결산 체계 구축은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네. 사례 기업은 어느 정도 결산 일정을 단축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자전폐하고 전자증빙화 프로세스가 이제 조기 결산에 한몫했으리라고 보는데 현업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희 솔루션이 웹 어카운팅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WA라고 하는데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그 고객사의 반응은 WA를 와라고 합니다. 만족한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업부서 담당자들은 전자전표 솔루션 안에서 전자세금서 발행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을 선택해서 지급전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이제 임시전표가 되는 거고, 전자증빙화돼서 이제 전자결제를 통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전표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표 입력하는 방식이라든가 승인 업무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죠.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행위는 물류 마감보다 사실은 비용 마감이 늦어져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전표라든가 이 전자결제, 전자증빙화 프로세스 구현이 해당 고객사의 어떤 D+5일 결산을 완료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리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역시나 원가 유관 기준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시작이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제조원가 정확도를 개선한 것이죠.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반영한 손익 추정의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는 것, 그에 따라 경영진이 예측 경영이 가능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자전표 솔루션 안에서는 예산에 대한 변경, 신청, 이력, 승인 이력도 관리되기 때문에 예산관리 업무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 수익성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차원들이 존재할 거예요. 뭐 조직 관점, 뭐 고객 관점, 제품 관점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가 추세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석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것.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프로젝트 유형을 정의하고 국책 과제 등의 어떤 프로젝트 예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익 추정 프로세스 구현이 되고 그리고 경영진의 빠른 판단이 가능해진과 동시에 EIS를 통해서 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또한 수월했을 거라고 봅니다. 경영진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는 사실은 이 월별 손익 추정이 가능하냐였습니다. 예실동길에서 잠깐 화면을 좀 띄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SAP 표준 기능에서 제공하는 사업 계획하고 손익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변동성이 좀 적고 그리고 그런 영향이 재고 금액의 효과가 적게 반영되는 기업에서 활용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는 광물 원료의 국제 시세가 계속 변동되고 또 그 내용들이 해당 원가의 변동만큼 영업의 판가에도 매월 반영돼야만 정확한 손익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36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을 하였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흐름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모델별로 변동된 판매 계획하고 판가를 우리가 손익 추정용으로 등록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변동된 구매 단가하고 구매 계획을 손익 추정 목적으로 등록하죠. 변동성인 데이터는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생산 입출고 시적을 쭉 땡겨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월별 손익 추정 목적의 계획 수량 수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손익 추정용의 가공비와 재료비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시스템 안에는 생산 계획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액티비티 금액이라고 하죠. 즉 그 손익 추정용의 가공비를 계산해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등록된 구매 단가를 활용하든 아니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구매 단가를 활용하든 손익 추정용의 재료비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프로그램으로 손익 추정 목적의 금액 수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익 추정용의 판관비를 등록해서 배부하게 되면 그리고 실적을 짓게 하면 월별 손익 추정의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SAP상에서는 해당 월의 어떤 손익 추정의 결과와 실적 손익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최고 경영진을 위해서 우리가 EIS에도 그 정보를 넘겨드립니다.
결국 그걸 활용하시면서 예측 경영을 하시게 되는 형태였고 대단히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업체의 차세대 ERP가 구축이 되었고 첫 번째로 재무 가시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랜도 C에 입각한 계획대입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업무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물류 가시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생산 구매 간의 데이터 연결은 물론 현장의 어떤 일마감 체계가 강화가 되고 모든 재고 흐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겠죠. 세 번째는 SAP와 EIS를 통해서 다양한 경영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됨에 따라서 시스템 기반의 보고 체계는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어떤 기준 정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통합 IT 인프라는 확보되었고 우리가 초기에 목표로 했던 디지털 혁신도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기업의 차세대 ERP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BX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SAP로 ERP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이 왜 BX 솔루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례로 설명해 주신 기업이 컨설팅 파트너로 BX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BX 솔루션은 20년 이상의 ERP 컨설팅 그리고 구축,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업의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하는 IT 파트너입니다. 더불어 저희는 국내 SAP 파트너 중에 역대 최단 기간 내 우리가 골드 파트너 레벨에 도달했고요. 2020년 이후에 수행한 30여 개의 프로젝트 모두 우리가 온타임에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는 2차 전지 화학 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산업군에서의 어떤 그 성공 경험하고 노하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솔루션 어셋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AP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이 웨비나에도 참여해 계실 텐데요. 저희 BX에 문의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차세대 ERP 프로젝트의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발표 중에도 올려주셨고 하신데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께서 좀 보시고 질문을 선정하셔서 답을 좀 주시죠. 그러시죠?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시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 주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만약에 답변을 다 못 드린다고 하면 별도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SAP 유관한 중심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2차 전지 산업 중심보다는 SAP 유관한 내용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ERP의 데이터가 너무 많고 복잡한데 SAP 도입 시 데이터 이관의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인데요. 일단 원칙론적인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모든 데이터를 이관한다고 해도 SAP라고 하는 시스템의 체계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자칫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가 가비지라고 하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데이터 이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고객사와 이관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항목과 범위를 협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컨버전 형식이 아니라 이제 신규 규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 정보하고 기초 시장 데이터 그리고 오픈 오더 등이 이관되는 대상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EIS 같은 시스템의 목적상 전월 동기, 전월 동일 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 데이터 레벨의 수준은 아니지만 요약 데이터 레벨로 그 데이터를 이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 이관은 그 항목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이관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점검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항목이 정의가 되었고 또 데이터가 정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구축 프로젝트 하면 다차례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통합 테스트를 할 때
데이터 이관 자체도 하나의 통합 테스트 항목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래야만 사전에 그런 어떤 이슈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관 데이터 정비 작업에 대한 주체는 프로젝트 TFT만이 하기엔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기준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TFT와 관련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어떤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더불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요즘에 또 화두가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있네요. SAP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이신 것 같고요. IT 감사 개선 사항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을 지적받았는데 SAP에는 내부 통제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내부 통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ITGC라고 합니다. IT 일반 통제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보면 크게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영역하고 아예 접근 자체를 제어하는 이제 액세스 컨트롤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구현해내기 위한 SAP의 또 별도의 GRC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재무 정보라고 하는 이 보고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 데이터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산출되기 위한 과정의 업무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 간에 어떤 R&R이 준수가 되고 있느냐 또는 승인에 대한 어떤 이력 관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또는 변경을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절차에 맞는 변경이냐 근거는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경 이력 관리를 통해서 해낼 수가 있고요. 또한 SAP는 사용자별의 권한 통제가 대단히 강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SAP 이점을 살린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AP를 도입하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신다고 하면 질문 주셨던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고 감사법인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변경 이력에 대한 어떤 모집단 데이터를 추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관리해내고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다음 질문 또 선택을 해주시죠. 제가 앞서 사례가 되는 회사하고 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드렸던 진단과 관련한 질문이 있네요. BX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진단 툴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진단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자체에 대한 정말 세밀한 설명은 뭐 따로 연락 드리고 찾아뵙고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BX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 시스템을 진단하고 고객사가 새로운 어떤 ERP 구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과제로 삼아야 되고 또는 어떤 절차에 입각해서 어떤 예산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PI, ISP 그렇게 좀 긴 어떤 숨으로 한다기보다는 킥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주요 부서의 키맨들하고 이제 대면 인터뷰를 먼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력 진단 질의서에 대한 어떤 응답을 통해서 현재 현황하고 이슈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투비 프로세스를 설계한다기보다는 핵심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시스템들이 무엇이겠느냐,
앞서 해당 사례 기업도 SAP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업무의 유관 확장 솔루션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백본이 되는 SAP와 프론트나 어떤 엔드단의 백오피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 지원 시스템들에 대한 IT 로드맵을 같이 작성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행 업무가 이제 정리가 되니까 나름대로 현황을 그들도 고객사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어떤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구현하면 그것이 개선될지에 대한 어떤 투비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자체 부서 내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이제 새로운 ERP 구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이제 최욱 엔진한테 이제 내부 보고를 하면 사실 잘 말이 안 먹히죠. 저희 같은 어떤 외부 컨설턴트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경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골라주세요. 네네. 질문 사항 중에 보면은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담당 컨설턴트 및 개발자의 결산전 및 교육 등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그 프로젝트 구축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구축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 유지 보수라고 하는 어떤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가 되는 기업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온라인 헬프 데스크라고 하는 이제 BX 헬프라고 하는 이제 웹 포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실제 SAP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어떤 CSR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하시죠. 통상적으로는 뭐 올인한 사항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 또는 이제 결산 시기가 되면 이제 결산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문의들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많이 익숙해지신 여러 가지 현업 부서의 담당자들이 있으셨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많으세요. 그럼 새로운 또 SAP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교육을 요청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방문해서 섹터를 만들어서 교육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온라인 형태의 교육도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SAP ERP 구축 기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사 데이터 및 사용량 확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사용량 상관없이 구축 기간이 일정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ERP를 구축 또는 이제 우리가 S4 하나로 무브함에 있어서 신규 구축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컨버전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구축 방식에서 우리가 데이터 이관은 기존의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쭉 이관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정보라든가 기초 시장 데이터라든가 오픈 데이터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규 구축에서는 그 데이터 볼륨 자체가 어떤 구축 기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준 정보들이 많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ML 레벨은 우리는 뭐 13레벨이에요. 뭐 또는 우리는 뭐 모털 코드가 뭐 3만여 개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정비해 나가는 그 과정이나 기간들은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가 적은 데보다는 더 추가해서 필요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컨버전 방식이라고 할 때도 결국 그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우리가 신규 시스템에 이관을 해야만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풀리 다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중에 어느 볼륨만큼은 우리가 아카이빙을 통해서 먼저 덜어내고
이관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론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저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그 구축한 SAP 솔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SAP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중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니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우리가 PC라고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제가 PC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봤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프라미스 대비해서 앞서 뭐 TCO라든가 뭐 데이터에 대한 그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말씀드렸지만 구현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저희들 전문 용어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SAP에서는 SPRO라고 하는 T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MG죠. 결국 해당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컨설턴트가 이제 셋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과거와 방식과 다르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액티베이션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땀 한 땀 그 회사의 사양에 맞게끔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이 SPRO가 온프라미스처럼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설정상에서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과거의 온프라미스 대비 어떤 차별성, 그러니까 제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릴 게 개발 관점인데요. SE80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이제 우리 아바 컨설턴트들이 개발하는 개발 오브젝트들을 담고 있는 그 T코드인데요. 이것도 온프라미스처럼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즉, 온프라미스 대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제한 요소가 없다. 더불어 오히려 SAP는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R&D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좋은 최신 기능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또 클라우드 환경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이 컨텐츠적으로 딜리버리 받으시는 고객 입장에서도 그런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앞서 설명드렸던 구독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TCO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네임드 유저라고 해서 각각의 담당자별의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그 개수, 아이디 개수에 딱 국한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FUE라고 하죠. 풀 유세이지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총 사용량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자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현재는 단순 수불 업무를 할 때는 그 FUE 레벨이 낮은 걸로 활용을 하고 그러다가 뭐 업무의 패턴이 바뀐다고 하면 또 회계와 유관한 업무가 된다고 하면 좀 그레이드가 높은 형태의 어떤 FE를 활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다이내믹하게 현장의 내용에 맞게끔 라이센스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관리 자체가 해당 회사 내부의 IT 인원이 하기에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SAP 서버도 다양하고 그래서 SAP의 클라우드 여러 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연속적인 어떤 그 인프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해볼까요? 네, 오늘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답변 못 드린 거는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산업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와 함께 급성장한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실제적인 SAP 구축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솔루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 온타임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BX 솔루션은 현재 디지털 혁신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베스트 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SAP 2시의 데이트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